이번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출간된 중독 상담 교재들이 알코올 중독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주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죠.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음주 비율이 88.8%, 성인 여성은 71.6%로 조사된 적이 있을 정도니까요.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한 해 소주 소비량이 평균 66병, 맥주는 100병 정도, 막걸리는 14병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참 엄청 많이들 마시죠. 그런데 음주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자살,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알코올 소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장애 중에 알코올 중독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 치료 비율은 10% 정도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알코올 중독의 영향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알코올의 생리적 작용은 이렇습니다. 알코올은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는 수용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공복이면 30분 내에 최고 혈중 농도가 되죠. 물론 뭐 위에 음식이 있으면 달라지기는 하지만 말이죠. 알코올의 90%에서 한 98%가 간에서 산화되고 나머지 2에서 10%는 폐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참고로 정상 성인이 알코올을 대사할 수 있는 속도는 시간당 10에서 15g 정도인데요. 이 정도는 맥주 한 300cc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알코올이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알코올은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중추신경 억제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음주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긴장이 이제 감소시키는 정도의 기능을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중추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알코올성 인지적 근시라는 겁니다. 인지적 근시란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생각이 단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를, 멀리보다는 가까이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알코올이 단순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적 근시나 긴장 완화 효과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효능감을 증진시킵니다.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는 불만은 있는데 말하지는 못했던 상사에게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말도 한 번 못하다가 술 먹고 집 앞에 찾아가서 누구누구 사랑한다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깨고 나면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한편 알코올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간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간질환 사망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특히 지나친 음주는 우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알코올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음주 운전에 의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약간 우울한 사람도 자살할 정도는 아닌데 밤새 술을 마시다가 새벽이나 아침에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끔 이제 뉴스상으로 접하시긴 하는 건데 술 먹고 수영하다가 죽는 사람도 꽤 되고요.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니까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고요. 특히
음주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은 굉장히 또 이 심각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음주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조사를 뭐 자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최근에 이 자료는 아닙니다.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2004년 자료입니다. 2004년에 음주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20조가 넘었습니다. 주류 소비에 지출한 것만 4조 정도 되는 거고요. 또 음주 때문에 감소되는 생산력이 있는데 이걸 돈으로 따져봤을 때 7조 8천억 정도가 넘었다고 하네요. 또 직접적인 의료비만 1조가 넘는 또 수준이었네요. 참 뭐 이런 그 비용들을 보면 참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알코올 중독의 특성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코올 중독 초기 특징입니다. 알코올 중독 초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술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알코올 중독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술을 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안주 없이 술을 마시거나 술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일들이 잦아집니다. 또 필름이 끊기는, 학문적으로 이제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술자리에 가면 처음에는 이제 덜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처음 결심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이 알코올 중독 초기의 증상입니다. 또 이 시기에는 타인의 지적이나 조언에 아주 가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 이제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화를 발산할 때가 많죠. 또한 이 알코올 중독 초기에는 술이 깨면 불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예전에 좋아했던 일에 흥미를 잃고 취미 같은 경우들 예전에 좋아했던 취미들도 이제 하지 않고요. 또 관심사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제 시간관념이 없어져서 약속을 잘 어겨요. 또 약속을 어기다 보니까 막 이렇게 둘러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자주 하게 되죠. 이 정도에 이르면 이제 내성이 이제 많이 발달해서 예전에 취할 정도의 양의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금단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 중기라는 꽤 많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기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아니니까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게 되었을 때를 이제 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알코올 중독 초기를 넘어서면 이제 술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해장술을 마시게 되고요. 이 시기에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뭐 자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러 술 얘기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 중기에는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이제 알코올성 불면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 중기쯤 되면 술을 이제 몰래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많이 치다 보니까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몰래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쯤 되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깜빡 이제 기억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망증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술병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숨겨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몰래 마시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술병을 숨겨 놓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 중기 정도가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또 이쯤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주에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중독자로서 비정상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대인관계에서 많은 실수들을 하고 또 그 외에 기타 사고를 치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역으로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들은 또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이한 건 이 알코올 중독 초기와는 달리 중기에는
술에 대한 내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또 마시고 나면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술에서 깨면 온몸이 아프고 떨리는 이제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유 없이 공포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런 증상 때문에 입원을 할 정도의 이제 좀 심각한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참고로 알코올 중독 중기까지 온 사람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또 알코올 중독자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의 특성을 좀 보겠는데요. 사실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독 상담을 하시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중지하고 상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다면 뭐 이런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지금까지 연구된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역동적 특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족 전체가 중독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중독자가 뭐 편안해하는 식으로 가족들이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중독자 가족의 음주 문제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현실에 대한 부정이라도 왜곡도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현실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못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현실에도 이제 왜곡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곡된 사고를 갖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로 간에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아예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불안에 떨면서 또 불안하면 사람들이 이 가정 내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집안에 질서가 없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코디펜던시, 공동의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동의존이라는 것에 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공존의존이라는 것은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특이한 역기능적 가족 체계를 말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의존자의 특성을 보이는 거죠. 여기서 이 공동의존자란 중독자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배우자 혹은 가족을 가리치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중독자는 술에 의존하고 가족은 중독자에게 의존하는 그런 공동의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동의존자는 이 중독자의 행동이 자신에게 아주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독자를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막 저항하지는 않는 거죠. 이 알코올 중독자 가족 중에 공동의존자가 보이는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동의존된 가족원은 자신의 이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중독에 관해서 무지해서 가족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이렇습니다. 또 이 공동의존자는 조절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도 있다는 비현실적인 믿음에 집착합니다. 중독자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공동의존된 가족은 자존감이 굉장히 손상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비난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책임을 떠안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끝으로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성 질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화병, 불면증, 심장 이상, 고혈압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을 공부하셨습니다. 중독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따로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